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에 출사표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절대 이렇게 단일화를 당대당으로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작전이죠. 작전입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를 키우는데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힘을 확 쏠리게 해서 예. 가능한 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빼버리겠다. 아, 일단 예. 그게 이제 첫 번째의 목표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안철수 후보랑 비슷하게 간다. 예. 그때 가서는 또 단일화 추진하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지금 단일화를 하면 얘기할수록 안철수만 도와주는 꼴이니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힘을 못 받는다. 예. 판단하에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선취중하자. 이런 이제 행보를 하시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판단으로는 3자 구도가 돼도, 그러니까 안철수, 여당, 국민의힘이 나와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판단이라기보다는 3자가 나와도 이길 수 있도록 판을 짜보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3자 구도로 계속 가다가 못 이길 것 같다. 그땐 단일화 시도하죠. 여당 입장에서는 3자 구도로 가서 안철수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면 단일화된 후보가 아니고, 그럼 정말 망신 아닙니까? 3자 구도에서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네. 없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예. 저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는 제가 지금 처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전하지만 예. 당에서 크고 작은 선거 전략을 주로 맡아서 해봤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셨죠, 사실. 예, 근데 이제 보면 지금 3자 구도로 간다 그러면 예. 여당이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꼭 져야,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번에 져야 좀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기면서 정신 차리는 게 더 좋죠. 예, 그래서 뭐 예.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은 있어도 예. 저희 당은 빨리 반성하고 성찰해서 고칠 줄 아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하지 못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자기 반성적 성찰하에서 빨리 변화에 이렇게 몰두하는 예. 그런 능력들이 있다. 소위 말하면 그 자기 개조랄까, 자기 복원력이 뛰어난 당이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탄핵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일을 당하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4년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아직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 당이? 그나마 김종인 대표가 가서 조금 고친 척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의 여론조사상 지표가 매우 안 좋게 가는 것이 오히려 저희 당에는 예. 쓴 약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죠. 근데 그냥 객관적인 3자들이 보기에는 네. 국민의힘은 뭔가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단일화를 한다는 등에서 막 흥행적인 요소가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님 혼자 나오셨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예. 1대 10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저 혼자 10명의 야권 후보와. 예. 혼자 나오셔서 무슨 다른 이제 이른바 박영선, 박주민 이런 잠재적인 후보군들이 쉽사리 잘 안 나오는 것도. 네. 제가 무서워서 그러신 거죠. 근데 예. 이게 이게 유튜브에 네. 뭔가 뭐랄까요, 해악인 것 같아. 왜냐하면 안내상 우연히 이 분들이랑 같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제가 봤거든요. 보셨군요. 예. 네. 그거 하시면서 약간 스스로 예능이나 이런 게 많이 길러지셨다. 저 원래 87년 6월 항쟁 때도 이랬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때도 좀 예. 특이한 학생회장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예. 그 전형적인 운동권의 모습으로는 예. 유혈 항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소탈하고 편안하게 다가가면서 그러나
군부 독재 타도의 기본 예. 이 정신은 그냥 긁고 가면서 예. 그러니까 훨씬 일반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죠. 그 운동권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 가지고 아까 안철수 얘기를 좀 더 예, 하고 그거 싶은데요. 하십시오. 예. 실제로 김종인 대표가 저희 예. 당 대표 있을 때 제가 원내대표로 같이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 예. 김종인 대표가 평가는 안철수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다. 그때 우리 당 대표하실 때도 그분이 안철수 후보의 멘토도 하셨고 여러 가지 도움도 줬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사석에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안철수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정치 묵기는 아니다. 정치를 잘할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판단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 후보의 힘을 실어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예. 정 안 되면 단일화도 추진하겠지만 기본적인 판단에는 안철수 같은 사람에게 서울시장을 맡겨도 되나 하는 그런 판단이 밑에 깔려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네, 보고 그렇죠. 우상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죠. 예. 왜 어떤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부적당하다? 저는 이런 거 일단 안철수 후보의 그 이 행보가요. 예.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새 정치를 얘기하고 실제로는 계속 당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구정치.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당을 자꾸 바꾸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새 정치라고 해놓고 창당 전문가, 탈당 전문가 아닙니까? 그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이현주 의원조차도 탈당하면서 탈당을 잘한 거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도리 없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데 이분은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이게 저는 보면서 이분은요 제가 보면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동설의 창시자입니다. 안동설. 안동설? 네, 세상에는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는데 안동설. 이 세상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다 오라. 세 번째 설이구나. 네, 그렇죠. 예, 지동설, 천동설, 네, 안동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제가 가서 밥도 먹어보고 대화도 해봤는데 예. 굉장히 소통이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은 그 굉장히 어려운 상대네 대화하기가. 예. 그러니까 그게 안동설의 기초에서 승리하기는 쉬운 상대다. 승리하기 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런 형태의 정치인에게 매력을 못 느낀다. 소통 잘하고 예. 또 때로는 반성도 불가피하게 창당을 하거나 탈당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예.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님 지우기 쭉 나서는 걸 보면요,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한때는 양보해서 그렇게까지 띄워주더니 예. 이제 와서 갑자기 박원순 결자 해지 이런 말 들으면서 되게 불쾌했어요. 저는 어쨌든 이 여러 측면에서 이분은 좀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특이한 존재이면서 예. 순기능보단 역기능을 더 많이 남기고 있다. 예. 그 지난번에 우리 쪽에 있을 때는 우리 쪽에 굉장히 많은 교란 요인이었는데 예. 지금은 국민의힘 단일화 국면으로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장이 막 쓰고 뭐 활발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지만 예. 결과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걱정하는 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단일화도 안 이루어지면서 분위기만 빼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정치평론가들이 전혀 새로운 인물, 여권이든 야권이든 안철수를 제외하고 전혀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우상호도 제외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 일주자로. 그리고 그 주자에 따라서 여권의 말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경쟁이나 경영인을 자주 접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전혀 새로운 후보론, 거기에 따르는 여권의 대항 카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호사가들의 예. 헛된 담론이다. 만약에 새로운 인물을 띄우려고 했으면 12월부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경선 일정이 확정돼서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요. 예.
이제 외부인이 와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이 공약과 비전을 준비하는 데만 해도 1, 2개월 갖고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저도 이거 3년 준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같으면 갑자기 바깥에서 꽝 뛰어져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전략 공천을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오히려 신선함 때문에 바람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천만 서울 시민의 삶과 이 여러 복잡한 행정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중에 그렇게 시도했다면 그래서 예.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고 띄우기, 당 차원의 띄우기를 했다면 또 모르되 모르지만. 이제 경선 일정을 곧 발표할 수밖에 없는 목전에는 그렇게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잠재 후보군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현재 인지도 또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탈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당과 지지자들은 예. 모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예. 이번이 찬스인데. 예.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두 분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미 인지도 있고 또 새로운 맛은 없지만 저 사람들의 인지도와 존재감이 훨씬 더 이번 선거의 승리를 담보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여론조사에 앞서가는 후보에게 쏠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대표의 마음속에서는 좀 새로운 인물들을 데려와서 새로운 장을 펼쳐서 그 새로운 맛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이었겠죠.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그 당이나 우리 당이나 쉽지 않아져 버렸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그분들을 좀 일찍 데려와서 띄워서 예. 경쟁력 있는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후보로 만들어놨어야죠.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경원 후보가 나오면 네. 좀 쉽다고 보십니까? 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는 거죠. 그 당에 있는 지지층은 가장 존재감이 있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의지하게 될 텐데 예. 이게 참 재밌습니다만 그 후보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비호감도가 높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뭐 한때 국민 밉상으로 불렸던 분 아닙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데. 예. 아, 예. 제가 한 얘기를 전달하지 예, 말아주시고요. 예. 예. 그분은 이 프로그램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그때 동작에서 이 낙선하실 때 예. 인지도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아시죠? 예. 예. 그런데 그때는 우리 당의 이수진 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던 시절인데 이 나경원 후보가 비호감이어서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갔다는 분이 많습니다. 동작구 주민들 중에. 예. 그렇게 본다면 인지도가 높아서 지지도도 높지만 예. 비호감도도 만만찮게 높다는 것이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에 아내의 맛에 나간 이유는 그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유튜브를 계속 하시는 이유도 이제 어떤 일종의 우상호의 비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호감도는 높지 않은데 예. 인지도가 낮아요. 아, 인지도가.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아시는구나. 에이.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저를 예.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대부분 그래요. 우상호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다. 볼매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아니 근데 듣고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아니, 보면서 말씀하시죠. 예. 아니 스스로 운동권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놀랬던 게 그 네. 단어를 왜냐면 좀 감추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중동 같은 언론들이 운동권 86세대 혼자서 다 해먹네 뭐 이런 담론으로 문재인 정부 한 4년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운동권이라는 그 단어에 숨겨 있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예. 문재인 정권을 만들 때 제가 박근혜 탄핵하면서 예. 결정적으로 그 시기도 앞당기고 국회의 절차를 마무리한 사람이 저니까요. 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난 3년 6개월 4년간 제가 뭘 다 해먹었습니까? 저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국회의원만 한 거예요. 아, 이른바 86세대. 제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 이게 세대를 통칭하면 예. 뭐 막 그 안에서 다 해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문재인 정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 당선됐고 저희 지역구의 주민들이 사랑해 주셔서 당선됐고요. 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요만큼의 녹을 먹은 적도 없어요. 국회의원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근데 뭘 다 해먹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시장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그런데 편견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 집단을 공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낙인 찍기가 좋죠. 좋죠. 예. 예. 이게 예를 들면 뭐 언론을 통칭해서 기레기 이렇게 말하는 게 시원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죠. 예. 어떻게 전체가 다 그런 잘못을 범하겠습니까? 86그룹 그룹으로 찍어서 욕하면 좋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우상호를 찍어서 얘기해라. 찍어서 이야기해라. 제가 대표 주자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씩 반박해주겠다. 반박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 비판의 내용들이 음. 뭉뚱그려서 제가 요즘 진중권 교수가 자꾸 586이 이 정권을 다 망쳐먹었다 그래서 예. 나는 대통령 선거 때 선대위원장 맡아서 당선시켜드리고 나서는 청와대에 어떤 사람하고 통화해서 무슨 내가 인사 부탁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싫어하는 게 없고 저는 예. 그냥 국회의원 열심히 서대문구에서 했는데. 제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내가 뭘 그 정책에 반영한 것도 뭘 해먹었다는 말인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했단 말인가 예. 그런 면에서 좀 지나치다. 그래서 일반화한 담론으로 공격하지 마라 예. 이런 거고요. 저는 운동권이라는 이런 겁니다. 저는 과거 제가 학생 운동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정치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학생 회장을 하고 그러면 박종철 이한열처럼 자기 목숨을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요. 예. 그래서 그리고 88년도에도 저는 공천 제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때 26살인데 그때 거절했어요. 그리고 10년을 제야해서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 말하자면 월급 10만 원, 20만 원 받고 생활을 했고요. 예. 처음부터 정치권에 올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학생회장을 하고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하는 자부심은 있으나 그것을 훈장처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한테 부채입니다. 부채. 내가 주도한 집회에서 이한열 군이 숨졌고 예. 그러면 당연히 학생회장이 먼저 숨졌어야지 어떻게 내 후배가 내 앞에서 쓰러질 수가 있는가. 이걸 평생 제 부채로 안고 살아온 사람인데 예. 학생운동을 팔아서 국회의원 한 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제가 분노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제가 사회운동 정치권에 들어온 목적도 사회운동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국회 정치에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그 힘이 더 강할 거라고 판단해서 들어온 예. 사람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반성한다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그런 사회개혁의 기치를 과연 끝까지 지켰느냐 예. 이런 점에서는 저는 정말 우리 동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점도 있고 또 반성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운동권 출신들이 정치해서 안 된다는 그 편견, 그 색깔론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저항하지요. 사선 의원 하시면서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원래 꿈과 이상대로 잘 안 되던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예. 참 이거 기득권 맞습니다. 이것도 권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권력에 취하기가 딱 좋아요. 두 번째는 각각 여기에 들어온 86그룹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과거에 예. 학생회장 출신들이 단합이 잘 안 됐어요. 각자 꿈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 제가 그걸 뭉쳐보게 하려고 제가 총무를 하면서 꽤 여러 번 노력을 해봤는데 예. 어느 순간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인데 예. 서로 잘 되겠다고 경쟁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놔버렸죠. 2013년도에 소위 386이라고 불려지는 국회의원 모임을 제가 깼습니다. 진보행동이라고 예. 이름이 있었는데 각자 해라, 각자 그 경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예.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뼈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밝힌 반성문에 다시는 386이라는 이름으로 정치하지 않겠다. 제가 그때 그 반성문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뼈 아프죠. 우리에게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다 있는데 예. 우리 실패의 그 한 요인 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다는 것이 되게 괴로웠죠.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예.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솔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혹시 뭐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상호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인영 장관이나 이렇게 아직도 연고전이나 고연전 뭐 이런 느낌의 과거에 네. 뭐 의장 뭐 위원장 뭐 저희끼리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예. 이제 그 소위 전대협이라고 불려진 세대 중에 예. 가장 친한 사람이 음.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요 예. 셋이 이제 거의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친한데요. 예. 우리 셋은 단 한 번 음. 서로 경쟁하거나 협력 관계를 깨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정치 한 20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인영 의원이 출마하겠다 그러면 임종석 의원이 양보하고 예. 또 이런 식으로 이 협력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죠. 우리 셋은. 음. 제가 말씀드렸던 86이라는 건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에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우상호 꼰대 아닌데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지지율은 안 오르는 걸까? 근데 이 이동영 TV에 이동영 씨가 가서 네. 지지도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해도 안 되죠. 아니 근데 이동영 씨가 조언한 방법은 예, 이제 좀 싸가지 없게 하는 소린데 결과적으로는 막 욕해라 예, 그랬다며. 아니 어떻게 욕을 해요 그렇게. 예. 그래서 내가 김용민이야? 뭐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냐면 예. 우상호가 좀 이제 그 온건해 보인다. 확 선이 강한 모습을 보여라 이런 이제 조언이죠. 근데 저는 그 87년 6월 항쟁 할 때도 그랬고요. 예, 원내대표가 되어서 탄핵을 추진할 때도 그렇고요. 목소리를 높이고 센 얘기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단합시켜서 그 전체에 단합된 힘이 역사의 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 예,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혼자 선두에 서서 목소리 높이고 크게 외치는 것 그럼 멋있어 보이지만 예, 역사를 바꾸는 데는 과연 그것이 온당한 접근법이냐. 그래서 저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을 되게 즐겨 했기 때문에 예, 개인의 인기는 좀 약하지만 주변에서 우상호가 맡으면 반드시 성과를 낸다 하는 평가는 뭐 반드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근데 이번에 당내 경선 아마 룰이 아까 임종석 예, 실장이 한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다. 네, 네. 이번에 근데 당내 경선 룰이 여성이고 장관이었던 박영선 장관이 이제 여성 가점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당내 당원이 50, 시민이 50 이렇게 되는 50대 50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아까 인지도 말씀하셨지만 인지도에서 좀 앞서는 박영선 장관 플러스 이제 가산점까지 있으니까 조금 불리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이제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아니 지금 박영선 장관은 장관이고 예, 그 다음에 지지율 1위 후보인데 예. 여성 가산점을 주는 게 맞냐? 음. 저도 약간 속은 쓰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여성 가산점 제도라는 것은 개인 박영선은 물론 세지만 예. 이 제도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성 정치인의 숫자가 외국에 비하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건 여성이 이왕이면 좀 더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돕자는 취지인데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취지를 허무는 것은 안 되겠다. 예. 우상호가 불리해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뭐 그렇지만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근데 박영수 장관은 나오긴 나오십니까? 아직도 출마 저도 궁금해요. 아. 전화 통화는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전화 통화하면은 마치 뭐 이렇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협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 전화는 안 해봤습니다만 예. 현직 장관이셔서 음. 자기 거치에 대한 얘기를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정책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지나서 네. 슬프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부동산 가지고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일단 하시고 일단 지금까지의 여러 시장 상황을 볼 때 다소 실망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잘한 정책도 있고 부족한 정책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이 임기를 떠날 때까지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나 어떤 정책도 완벽한 정책은 없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어떤 분들은 24번씩이나 발표를 했는데 왜 성과가 없냐 이런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왜 성과가 없겠습니까? 가령 임대차 3법 실패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저같이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어디로 또 이사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또 그 계속 이사 비용과 또 더 오른 그 전세들을 구하는 심정들이 괴롭거든요. 예. 근데 계약이 만료된 대상자 중에 75%가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적어도 계약이 만료된 사람의 75% 정도는 5%의 상승밖에 안 되는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 마치 모든 시민들이 다 전월세가 상승해서 고통받은 것처럼 이렇게 낙인을 찍고 공격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 신규로 전세를 얻으시려는 분들의 전세값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예. 일단 옮기지 않으신 분이 75%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량이 줄고 물량이 줄으니까 당연히 그 물량들이 저 전월세 가격이 올랐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정책 발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네. 예. 그래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를 뺀 나머지 25%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효과면에서 본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5% 이상 못 올리게 한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계약이 만료된 사람들에게만 한 해 1회에 한해서 허용하지 말고 전월세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약할 때마다 혜택을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 공약 중에서 1호 공약을 부동산 관련 공약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 55%가 집주인들이고 유주택자고 그다음에 45%가 무주택자거든요. 그러면은 선거 전략상 그게 더 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가주택 보유율이 4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43% 됩니다. 여하튼 네. 전략상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그래도 전월세를 올리는 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올리는데 왜 정부에서 간섭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당장 또 전월세가 올라가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정부 때문에 전월세가 올랐다라고 계속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 언론이 또 대다수거든요. 네. 또 그런 언론에 또 계속 집중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이 제도를 정착시켜 놓으면 계속해서 5%씩밖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신 분들도 2년 후에는 이사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또 오르죠.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이번에 75% 행사하신 분들 지역은 2년 후에는 제한이 상한 캡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더 문제다. 그래서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해야 2년 후에 다시 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또 신규로 가실 분들 이런 분들이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발표하신 공약 중에 보니까 공공임대, 네, 맞습니다. 공공주택을 네. 16만 호 네, 건설하겠다. 이거는 16만 호는 굉장히 큰 큽니다. 물량인데 네. 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바닥 면적까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사실은. 예. 예를 들면 제가 내건 것이 대략 크게는 철로, 예.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같은 그런 도로 위, 예.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공공시설들이 막 나오게 되겠죠. 예. 여기를 보면 이제 이 케이스가 모델이 어디냐면 파리에 있는 거는 철로 위를 씌워서 인공대지를 씌워서요. 약 예. 높이가 7m 됩니다. 씌워서 거기에 25,000짜리 도시를 3개를 지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가면 아주 명소가 됐어요. 그리고 베를린에 가면은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를 씌웠어요. 인공대지로. 예. 그래서 그 위에 1200세대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1200세대면요. 약 20층짜리 건물이 한 10동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로를 지하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위를 씌우는 겁니다.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아. 그래서
비용 도로를 지하하는 비용이 수조 원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토목 예. 원래 그렇게 되면 이게 생산성이 안 나오죠. 위를 씌우면요. 평당 인공대지 조성 단가를 약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초입길 거기 위를 씌운다 그러면 상상하시면 되죠. 강변북로 위를 씌운다. 그렇습니다. 일부를 전체 구간은 안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민간 택지는 지금 보통 뭐 2천만 원에서 막 6천만 원까지 서울시의 토지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또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 토목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토목 건축. 그러니까 그다음에. 단위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말한 이런 인공대지를 씌워서 올리면 토목 비용이 평당 매입 가격을 포함해서 1,000만 원대가 들어갑니다. 땅값은 안 들고. 땅값이 안 들죠. 그러니까 이 공급 단가가 굉장히 싸지는 거죠. 그 사람은 위에서 어떻게 내려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 다 그 수단이 있죠. 그거 뭐 아, 예. 지금 그러면 30층, 40층 사시는 분들 어떻게 내려와요? 아 그렇구나. 거기 위에 살면 아니 좀- 이름이 경영인데 어떻게 예. 이렇게 경영 마인드가 좀 부족하신 거예요. 아니 뭐 공기가 좋을라나? 아니 근데 이게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 원래 그 철로변이 예. 그 철길이 한 15개 정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전체 너비가 예. 약 80m쯤 됩니다. 그거를 2km 정도를 씌워서 80m 가로 80m 세로 2km를 씌워서 거기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오 가로가 80m나 되네. 어마어마하네. 아, 지금요 강변북로 있지 않습니까? 예. 상하행선 전체를 놓으면 40m예요. 아, 그렇구나. 그 씌우면요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한 7, 8층짜리. 그러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세대수가.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다 성공해서 다 진행한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거 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아, 파리에서 가능하고 베를린에서 가능한 일이 왜 서울에서 불가능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짓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건 분양합니까? 거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 16만 원 중에 7만 원 정도는 소위 말하면 자가주택이에요. 예. 흔히 말하는 반값 아파트죠.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말했던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무슨 소리냐면 토지는 국가 거고 예. 건물만 사라. 예. 그다음에 30년을 살아라. 30년 전에 팔려면 국가에 다시 팔아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싱가포르 방식. 집값이 안 올라요. 예. 예. 바로 이게 그 싱가포르 모델이 그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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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살다가 한 10년 살았어요. 아유, 좀 평수를 넓혀고 가고 싶어. 그럼 국가에 팔고 그리고 다른 민간 주택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 다시 이것을 그분한테는 이제 물가 상승분이 적정한 규모에서 이제 받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약간만 올려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시중 가격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마 50% 정도 거의 이것이야말로 반값 아파트죠. 그래서 그런 자가주택 공공 자가주택을 한 7만 호 그다음에 한 8만 호 9만 원을 이제 공공 전세 공공 월세 이런 식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심리 가수요에 대한 심리를 좀 안정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일단 전월세에서 16만 원 정도 공공자가에서 몇만 원 정도를 흡수하면 서울 시내의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면 시장에서 예. 상당히 안정 요인이 생깁니다. 아파트가 제가 보니까 170만 채 되니까요. 해외의 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선진 도시들을 보면 공공주택 비율이요. 예. 싱가포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75%고요. 예. 오스트리아 빈이 40%예요. 도쿄나 런던, 파리가 23%에서 25%인데 예. 서울은 8% 미만이에요. 서울은 모든 게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놨는데 예. 지금 서울의 부동산은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지금 지난 그 20여 년 사이에 인구가요 80만 정도 줄었거든요. 서울 인구가. 예. 주택 공급은 그 사이에 뭐 한 10만 정도 늘었어요. 주택 공급이 10만이 늘고 인구가 8, 90만이 줄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무슨 시장 원리가 작동합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공급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예. 부동산 주택이 투기적 수요의 먹잇감으로 노출된 이상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공주택 공급을 16만 원 정도까지 늘려놓으면 상당한 시장 안정 요인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근데 확신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양도세 한시적 유예를 최고위에서 회의를 했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아닙니다. 최고위에서 회의한 게 아니라 예. 저희 당 소속의 일부 정치인이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한 적이 있죠. 이야기했다. 예, 그런데 당 차원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예. 일관성을 상실하는 순간 그 정책의 효과가 완전 반감됩니다. 예. 그러니까 양도세 인하를 얘기하신 분은 양도세를 거래세를 인하해줘야 집을 팔 거 아니냐. 그래야 물량 많이 나오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한다. 네.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장이 그럼 반응할 거냐? 음. 각종 세금 제도의 규제가 약화되는 걸 보니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보유세도 수정될 수 있겠는데? 예. 라고 판단하시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완화됐으면 예. 종부세도 완화될 수 있겠네. 라고 기대하게 돼 있지. 종부세는 남아 있고 양도세만 인하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회적 압력을 가하면 이것도 고칠 수 있다. 예. 그럼 안 팔죠. 그게 그래서 이 세제의 문제 같은 경우나 이런 규제 정책은 시행도 하기 전에 손을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이 강하게 예. 우리 당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 그러니까 경제 원리로는 그게 이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말이 타당해요. 예. 그런데 지금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강도의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TBS 그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네. 폐지해야 된다.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폐지하겠다. 네. TBS의 서울시의 재원을 깎겠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일부 후보들이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후보들이. 네. 금태섭, 이해운 후보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거기에 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서울시장 돼가지고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를 하차시키겠다는 게 과연 서울시장 공약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예. 정치인들의 몰상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TBS의 뉴스공장을 존속시키는 공약을 내걸겠습니다. 뭐 전속하지 말라고 해도 뭐 청취율이 워낙 높아서 예. 놔두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잘 알아서 하겠죠. 그럼요. 예, 예. 사면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지금은 거의 끝난 얘기죠. 뭐. 예. 네.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자범이나 또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유명인을 사면 복권하는 문제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전직 대통령에 관한 문제다 보니 이게 굉장히 그 시끌시끌하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전두환 그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때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 승리한 다음에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선거에 승리한 다음에 그걸 국민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공약만을 보고 찍은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겠죠. 예. 그런 어떤 형식 논리성으로는 공약 내었으니 그건 미리 국민들에게 고지를 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만나서 여야의 영수가 만나서 지도자 간의 합의로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용서하에라는 그러한 의미도 부여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절차와 과정 그 의미에 있어서 나름대로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찾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아직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시기가 문제다. 두 번째는 국민 수용성에 있어서 예. 국민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문제에 대한 적어도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긴 해도 국민들의 다수가 예. 그래 이 정도면 벌 많이 줬다. 뭐 100%가 아니어도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여론 형성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덜컥 3인 얘기가 거론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는데 네. 여권에서도 이제 단일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두 당의 합당 그런 이야기들이 서울시장 경선 전에 벌어질까요?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서울시장 선거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열린민주당과 통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두 당은 사실은 같은 목적과 노선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 같은 정당입니다. 다만 총선 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분리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당 대표 후보들이 다 공통 공약이었고요. 예. 그래서 선거 전에 지지자가 통합되어야 선거에서 승리 가능성도 높고 또 색깔이 같은 정당이 굳이 나눠져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들이 특별하게 선거 전에 좀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서 예. 도리 없이 이제는 그렇다면 통합이 어려워졌으니 예. 후보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김진애 의원을 만나서 합의문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예.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어. 뭐 아직 둘 다 공식 그 단일 후보가 아닙니다만 예. 만일 후보가 된다면이란 전제하에 우리 둘은 합의한다. 그런 합의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상호가 돼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보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건파와 개혁파로 4년 동안 계속 나뉘어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쟁투나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다가 상당히 온건파 쪽으로 정책들이 가서 뭐 지지자들이 또는 당원들이 뭐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면 약간 돌아서고 다시 또 온건파 쪽으로 갔다가 근데 결국 이제 메인으로 쭉 가는 거는 온건파 쪽이 쭉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뭐랄까 인상 비평이에요. 정책들도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가 그 당의 색깔을 볼 때는 지도부의 성향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건 지도부죠. 잘 보시면 이제 저희 당이 당 대표는 최근에 이해찬 예. 대표였고요. 그 전에 추미애 대표였죠. 원내대표를 말씀드린다면 20대 초반에는 우상호가 있고요. 우원식, 예. 이인영 이제 이런 식으로 홍영표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 대체로는 이분들이 되게 과거 운동권 출신의 좀 진보적 성향에 예, 예. 있는 분들이고요. 예. 이해찬 대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한. 예. 그래서 과연 이해찬, 이인영 정도, 우상호 정도를 온건파로 볼 거냐? 오히려 보수 지지층은 굉장히 저쪽은 운동권 정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표상이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강한 개혁 성향을 가진 지도부들이 저희 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지지 외연이 훨씬 더 넓어졌다. 특히 탄핵 이후에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저는 이낙연 대표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온건하신 성향인 것은 맞습니다. 예. 언론인 출신의 또 약간 중도주의자이기도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왔던 흐름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의 성격이 훨씬 더 온건하신 쪽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성향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저는 지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예. 4년간 내일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죠. 그렇군요. 예. 뭐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끝내야 되고요. 시간이 다 됐고 네네네. 왜 우상호여야 하는가? 서울시장이 일단 지금 서울시가 위기 아닙니까? 예. 코로나와 경제 위기, 또 시장의 오랜 공백 때문에 오는 위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경륜 있고 안정감 있는 사람 우상호가 해야 된다. 서울시장은요 화려한 테크닉을 가진 개인이 시장을 맡아서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임종석 실장이 말한 것처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리더십이 훌륭한 사람이 서울시장을 맡아야 서울시의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 저는 검증된 리더십의 소유자 우상호가 맡아야 서울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적임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